제가 오늘 자장을 맡긴 했었는데요. 마이크가. 제가 자장을 맡았는데 제가 첫 발표까지 돼 있고요. 양해를 좀 제가 구해야 되는 게 저희 과제 워크숍이 양쪽에서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사탕을 띄고 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션이 이제 저희 특별 세션이긴 한데 목요일 날 하면 좋은데 목요일 날 다른 특별 세션들이 어느 한 팀도 금요일 날 가지 않겠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좀 주관한 세션들을 전부 다 금요일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저희 자동차 용접접합 연구위원회 에서 주관한 특별 세션이고요. 저희가 지금 총 4개 맞죠? 4개 발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개입니다. 4개 발표하고 하나는 동영상이고요. 대부분 뭐냐면 저희들이 최근 2, 3년간 유럽과 미국에서 발표된 특히 OEM에서 발표된 자동차 차체 샤시 용접 접합 용접 포함 기계적 체결까지 포함해서 모든 연구 발표를 논문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대표적으로 유로 카바디라든지 조인 카바디에 대한 사례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 회원님들께 좀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식들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특별 세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일 첫 발표가 제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오늘 발표는 저하고 우리 진학프로프에서 계신 장우석 상무님께서 자료 준비를 좀 도움을 주셨고요. 뒷부분에 배터리하고 전기자동차의 기계적 체결 부분은 장우석 상무님이 직접 나오셔서 발표를 좀 연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렇게 해외 자동차의 차체에서 기계적 체결을 상당히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술 개발 동향을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가운데 부분에 이제 웰딩, 즉 열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체계를 용접을 하는 공정이 자동차에서 저항 용접, 아크 용접, 레이저 용접 또는 이제 프릭션 스티어, 울트라소닉 이런 정도가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또 다른 접합 방법으로 미케니컬 패스트닝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리베팅 또는 스크루잉 또는 볼팅, 클린칭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큰 항목으로 접착제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접착제는 오늘 발표에서도 저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김준기 박사님께서 접착제를 적용한 최근 유럽의 차체 접합 동향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접착제와 미케니컬 패스닝을 합쳐서 보통 이제 하이브리드 기계적 접합 이런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두 개가 같이 적용된 경우들도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한 7가지, 8가지인가요? 7가지 정도가 기계적 체결의 대표적인 건데요. 여기 보시는 오늘은 저희가 가장 순수한 개념의 기계적 체결인 FDS하고 FDS 플로우 드릴 스크루잉 하고요. 그 다음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해왔던 SPR 밑에 프리션 리베팅이 잘못된 겁니다. 셀프 피어스 리베팅 이 두 개에 대해서만 일단 집중적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상당히 좀 새로운 그러니까 연구 개발 단계에 있는 거고요. 이 REW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자동차에 적용이 돼서 현대자동차도 사용을 하고 있고 복스바겐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뭐 AW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연구 개발 단계고 FEW 정도는 지금 현재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부 이미 적용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FDS가 되겠습니다. FDS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제가 중심적으로 얘기를 드릴 텐데요. 2020년도에 BMW에서 조이닝 카바디라는 학회에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FDS를 많이 씁니다. 이미 FDS는 잘 아시고 있다고 이제 제가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드릴링을 해서 이 스크류를 엘리먼트를 스크루잉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상부 판재가
고강도 판재가 되면 이 스크류가 드릴을 해서 이 고강도 판재를 통과해서 체결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럴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드릴링 하는 동안 이 멜팅이 일어나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나사산이나 이런 헤드가 다 녹아버리다든지 또는 트레드 포밍 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헤드가 여기서 이제 프릭션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헤드가 파손이 되는 이런 경향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상판이 고강도 알루미늄이거나 또는 아주 고강도 스틸의 경우에는 프리홀을 뚫습니다. 이 프리홀을. 상판에 이제 구멍을 뚫고 거기에 맞게 이제 플로드 스크링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이 프리홀을 정확하게 가운데 지점을 찾아서 이걸 스크링을 하기가 정말 이제 어렵다는 거죠. 현장 그 필드 프로덕션 라인에서. 그러다 보니 프리홀을 해서 하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보시면 접착제가 있는 경우에 접착제가 이렇게 프리홀을 통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삐져나오는 이런 현상들. 그 다음에 얘가 프리홀에다가 스크류가 정확하게 가운데를 핀포인트 못하면 옆에 프리홀 옆에 부분을 긁어가면서 이제 얘가 드릴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스레드가 다 손상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체결력 자체가 높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프리홀을 너무 타이트하게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핀포인트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프리홀 사이즈를 좀 크게 하다 보면 약간 옆으로 가면 이렇게 중간에 프리홀을 통해서 공간이 생기는데 이런 공간에서 대부분의 부식 문제들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BMW는 이런 위쪽이 스틸 알루미늄이 됐던 어쨌든 상판에 가급적이면 프리홀을 뚫지 않고 FDS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제일 원하는 건데 그럴 때 발생하는 문제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엘리먼트가 멜트다운 된다든지 이렇게 이제 파단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 근데 이제 BMW에서 결국은 어떤 부분을 해결을 했냐면요. 이게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멜트다운이나 프리홀 그 헤드가 스크류 자체가 손상되는 부분들을 억제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어프로치를 최적 용접 조건, 최적 가압 폴스를 찾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이라는 기법을 도입을 했고요. 동시에 재료의 물성 등을 예측하는 고온에서 재료 물성 등을 예측하기 위해서 제메 프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 보면 이쪽에서 분석한 게 우리가 FDS를 할 때 공정 조건에 이 force를 가압을 하는데 사실은 정말 단순하게 저희가 잡거든요. 뭐 그래서 20kN으로 그냥 그 밑으로 누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force의 결정이 보면 트레드 포밍 스피드라든지 그 다음에 포밍 스피드 또는 여기 보시면 소재의 종류, 강도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 그 스크류의 지오메트리도 이 포스에 영향을 미치고요. 심지어는 그 셰프트 다이미터도 이 포스에 영향을 미치고 드레드 지오메트리도 포스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이러한 포스 때문에 로봇이 누르고 지탱할 수 있는 이런 톨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조인트 디렉션, 그다음에 시 티크니스, 머티리얼 이런 부분들까지 다 동시에 포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가장 최적 조건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연구들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시뮬레이션이 되게 효용이 있다는 게 여기 보시면 잘은 안 보이실 텐데 왼쪽이 피드레이트 내려가는 속도 피드레이트이 좀 높은 경우 낮은 경우 했을 때 온도와 그 다음에 스트레스의 분포를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일부는 포스와 그 다음에 피드레이트 이런 최적 조건을 어느 정도 잡아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 시뮬레이션을 사용해서 최적 조건들을 잘 잡을 수가 있었고 여기 파이널 엘리먼트 메소드를 이제 썼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 스트렝스 스틸하고 알루미늄을 접합할 때 프리홀이 없이 충분히 가능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의 스티프니스를 결정하는 것조차도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토크가 걸리는지 이런 카운트 포스가 얼마나 걸리는지를 미리 예측해서 로봇에서 충분히 얘들이 그 스티븐스를 고려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공정까지
가능해서 BMW에서는 프리올 없이 스틸과 알루미늄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단지 이제 어려운 부분들은 이런 거죠. 공정을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가, 그리고 이 그 스크류의 형상, 그 다음에 강도,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 최적화가 돼야만 프리올 없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FDS 얘가 2019년도에 발표가 됐었는데요. 그 스카니아라는 그 대형 그 화물 트럭에서 이 도어 부분에 FDS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사용한 얘는 자기들이 이제 도어가 자꾸 점점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커지는 이유는 그 이게 화물차에서 도어가 이제 커져야 화물차가 더 멋있게 보인답니다. 그러다 보니 커지다 보니까 윈드 사이드에 프레셔가 훨씬 더 이제 많이 걸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보강제를 더 넣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이제 보강제가 더 들어간 거죠. 이 보강제가 들어가고 바깥에 이제 아우터가 들어가면 당연히 여기를 접합하기에는 이게 패단면이 되니까 한쪽에서 밖에 넣을 수가 없는 거죠. 동시에 여기에는 잘은 안 보이시는데 여기에 접착제까지 외부에서 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착제가 있는 곳에서 FDS 결국은 이 접착제를 버틸 수 있는, 그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뭔가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고정을 해주는 역할로 이 스카니아에서는 FDS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적용을 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FDS가 들어가 있고 보강됩니다. 안쪽은 이제 아크 용접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자기들이 했고 단면까지 확인을 했고, 이 경우는 이제 스틸3죠. 근데 상당히 조건을 잘 잡은 게 여기 이 보강제가 2mm 두께인데 그래도 조건을 어느 정도 잘 잡아서 이 보시는 것처럼 부싱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매끈하게 파단이 없이 잘 형성이 됐습니다. 네, FDS는 이 정도로 지금 한 2년 동안 발표가 됐었고요. 그 다음 소개 나오는 게 이 리브텍이라는 겁니다. 리브텍은 보로프에서 좀 주로 많이 소개를 하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하이스피드 네일링입니다. 그러니까 못을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박는 건데요. 요거는 뭐 이미 어느 정도 다 아신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냥 저희들이 못 박는 거라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결국은 2020년도에 조닝 카바드에서 보로프가 발표를 한 내용인데요. 이런 네일링을 할 수 있는 소재의 강도가 거의 한 600메가파스칼 정도가 거의 한계였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좀 더 높은 강도까지 이런 네일링을 할 수 있는 리브텍의 기술을 좀 개발을 해서 소개를 했었고요. 왜 그게 필요하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재 강도가 좀 높은 것들을 기존에 그냥 네일링 스크류로 그냥 그 네일링을 하면, 리브텍을 하면 여기 보시는 것 빨갛게 표시된 것처럼 크랙이라든지 파손이 많이 발생합니다. 결국 이제 이런 파손된 부분들은 결국 차체 내구성에서 내구를 막 필요하다 보면 여기서부터 균열이 이제 막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뭘 했냐면 이런 엘리먼트 스크류에 열 처리를 적용을 해서 스크류 경도를 650 HB까지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충분히 스크류 자체가 경도가 높지 않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끝이 이렇게 뭉뚱해집니다. 네일 하면서 얘가 뭉뚱해지니까 하부 판재를 뚫고 나오면서 하부 판재에다가 데미지를 많이 입혀버리는 거죠. 플라스틱 디포메이션을 많이 입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큰 파손이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열 처리를 하고 나니까 이 네일의 끝이 아주 샤프하게 그대로 잘 살아있고, 하부 판재도 쉽게 네일링을 해서 전체 판재에 크다는 손상 없이 리브텍이 가능했다. 그러고 나니까 이 Y축이 뭐냐면 임팩트 에너지라고 워크라고 되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충격 테스트를 했더라고요. 충격 테스트에서 흡수 에너지를 측정을 했는데 보니 이렇게 열 처리를 한 스크류를 가지고 네일링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거의 기존보다는 한 4배 이상의 흡수 에너지를 가지는, 그러니까 아주 접합이 잘 됐다고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FDS하고 이제 리브텍을 소개를 마치고요. 이제 셀프 피어싱 리벳이 최근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SPR 같은 경우에 최근의 이슈는 이겁니다. SPR로 스틸 알루미늄 이종 조합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또는 아주 고강도 철강 소재에 대해서 SPR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는데요. 이것도 2020년도에 이제 보로프가 조닝 카바드에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 가지 리벳의 종류들이 소재의 강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하다 보니 소재가 요 정도 약 한 980메가파스칼에서 한 1400메가파스칼까지 지금으로 보면 이제 3세대 강 정도가 될 겁니다. 그 정도 강도에서 이 리벳이 쓸 수 있는 리벳이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SPR 업체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 HD3 리벳을 잘 쓰든지 또는 HDX 아주 고강도 리벳을 쓰든지 뭐 이렇게 적당하게 쓰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보강이 필요해서 개발을 한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뮬레이션을 사용을 해서 이 리벳의 형상과 경도 이런 것들을 다 최적화를 하고 시뮬레이션 이후에 나중에 이제 폴징하면서 조금 더 이제 최적화를 진행하는 이런 과정들을 진행을 했고요. 당연히 이제 열 처리도 다시 최적화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소재 종류가 바뀌면 결국은 리벳의 종류들도 이렇게 이제 다 바뀌는 이런 형태로 해서 계속 진행을 해서 스틸과 알루미늄 또는 삼겹 조합의 경우에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술 개발들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SPR의 경우에 이제 그 최근에 개발 방향이 지금 요거는 이제 그 프라노프인가요? 거기서 개발을 한 내용인데 SPR의 공동 조건을 SPR 공동 조건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거거든요. 리벳의 지오메트리 또는 리벳의 그 크기, 그다음 그 가압하는 가압력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다이 형상 이 조합을 어떤 조합으로 가져갈 거냐는 정말 이건 거의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에 속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부분들이 접근이 어렵다 보니까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실제 실험을 좀 하고요. SPR 공정 조건에 대한 실험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내고 그 다음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또 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실험 데이터베이스 한 150개,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낸 게 약 제가 알기로는 10,000개 정도를 시뮬레이션으로 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뭘 했냐? 머신러닝을 했죠. 머신러닝을 해서 진행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보니 실제랑 아주 유사하다는 걸 알고 실험을 다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무조건 시뮬레이션을 해도 되겠구나. 이게 보시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들입니다. 실험 125타점, 그 다음에 뉴메리컬 한 개, 10,000타점 맞죠? 10,000개의 데이터셋을 해서 이렇게 머신러닝을 했고요. 이게 이제 데이터 마이닝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최적 조건을 뽑아주는 부분들을 인풋을 넣으면 이 SPR의 품질이 어떨 거다. 즉 SPR의 품질인 인터락과 헤드 플러시니스, 그 다음에 바름 티크니스를 어느 정도 바로 알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정도를 개발을 했습니다. 단 뭐냐? 다이하고 리벳하고 뭐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결정을 해라. 뭐 이런 정도로 돼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조금 이제 미흡한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R 중에 이제 좀 재밌는 게 이 전체 그 SPR 자체가 아까 보신 것처럼 고정력 강하고 알루미늄을 사용을 하게 되면 SPR 리베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다가 열 에너지를 조금 더 부여해서 좀 메탈이 조금 더 이제 포머빌리티가 좋도록 유도한 레이저로 열적인 어시스트를 가해서 리베팅을 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종의 하이브리드 타입의 SPR을 진행을 한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체결이 뭐 잘 된다는 걸 보여준 거고요. 어느 정도 경도 드랍이 있긴 하지만 충분히 전혀 전체 접합 강도에는 문제가 없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지금 보시면 요 진한 녹색이 레이저 어시스트 SPR인데 기존 뭐 콜드 클린칭이라든지 스팟 웰딩 비해서 상당히 높은 전단 인장 강도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나머지 부분만 잠시만 소개해 드리면요. SPR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핵심 이슈가 초고장력 강하고 알루미늄을 어떻게 리베팅을 할 거냐. 그래서 요거는 아마 헨로빈인 것 같은데요. 트랜스코프인가? 어쨌든 그쪽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잘못하면 이 플레어링이 너무 커져가지고 헤드보다 너무 커져서 여기 보시면 빨간색 됐는데 여기에 리벳 레그에 크랙이 발생을 하는 정도. 그래서 이게 그냥 쉬워 보이긴 하지만 이 플레어링을 얼마나 적절하게 주느냐를 적절하게 주지 않으면 이 소재 자체의 포머빌리티가 버티지 못하고 결국은 리벳이 균열을 간다든지 또는
요런 경우는 이건 사실은 잘 된 경우인데 잘못하면 인터락이 오히려 너무 적게 걸리는 경우. 그래서 이 공정 조건의 최적화가 상당히 챌린징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자기들이 이제 비프업 C 리벳이라고 해서 조금 개선된 리벳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벳 형상도 바꾸고 열 처리도 좀 바꾸고 요 헤드의 부분의 두께도 좀 바꾸고 그래서 비프업 C 리벳이나 또는 PG 리벳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스틸하고 알루미늄을 SPR이 어느 정도까지 수준에까지 괜찮다라는 것들을 얘기했고요. 한 가지 재밌는 기술은 이 보시는 것처럼 스웨치 리벳입니다. 옛날에 이게 가장 초창기 리벳입니다. 지금은 리벳이 사실 하부 판재를 뚫고 나오면 안 되죠. 뚫고 나오게 되면 이게 부식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초창기 리벳은 다 이렇게 뚫고 나온 이런 리벳이었거든요. 그 스웨칭 방식이죠. 이런 것들을 응용을 해서 스웨치 리벳이라는 것을 또 뭐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직 적용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최근에는 이제 밑에 부분까지 다 실링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어서 부식 문제들은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배터리 및 전기차 적용 기계적 체결 부분은 우리 포로프의 장우승 상무님께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이크를 잃어버린 진압 포로프의 장우승 상무입니다. 요것은 팝 리벳이라고 부르는 학명으로는 블라인드 리벳 너트라는 겁니다. 알루미늄에 이제 용접하는 스틸처럼 용접 너트나 볼트를 체결하기 어려울 때 초창기 그러니까 거의 한 100년 전에 80년 전에 항공기가 목재에서 이제 알루미늄으로 바뀔 때 그때 처음 발명되었던 블라인드 리벳이고요. 저희는 이제 이 리브클이라고 부르는데 포로프에서 최초 발명했던 겁니다. 현재는 80년이 지났기 때문에 특허도 많이 사라지고 해서 여러 기타 국내 업체도 그렇고 해외 업체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전기차기 때문에 배터리 트레이 하우징에 알루미늄을 채택을 하다 보니까 용접 너트 볼트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현재 국내에도 많이 생산되고 공급되고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리브텍은 설명을 해주셨고요. 요거는 발명된 것이 메르세데스 벤츠하고 저희 포로프하고 발명을 했던 부분이고요. 목적은 FDS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적용되는 카테고리는 조금씩 다릅니다. FDS 하고 리브텍하고는 리벳의 사이즈 차이가 나고 관통할 수 있는 두께 차이, 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는 프리홀 없이 셀프 피어싱하는 리벳이고요. 주로 쓰이는 부분이 이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이나 압출재 그리고 지금 현재 와서는 배터리 트레이 쪽에서도 기계적으로 볼트너트 혹은 블라인드 리벳으로 커버를 체결하는 부분을 압출재와 함께 알루미늄 판재를 셀프 피어싱 리베팅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FDS를 쓰게 됐을 경우에 리브텍과 OEM에서 판단할 때 거의 사이클 타임이 5배, 뭐 4배 이렇게 차이 나다 보니까 설비 투자비라든지 제조 공정의 스피드를 위해서 리브텍을 채용을 했고 이 배터리 트레이 쪽에는 최초로 폭스바겐에서 전기차 전용 MEB 플랫폼에 적용이 되었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바로 발매가 안 됐지만 사실은 계획은 올해부터 MEB가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 적용된 차들이 돌아다닐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처음 들어간 데는 벤츠에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쪽에 FDS를 대체하기 위해서 들어갔고 그 이후에 테슬라에서 사용을 하게 됐고 테슬라 전 차종에 계획을 했다가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좀 적고 S와 Y 그쪽 X 차종에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도 현대자동차하고 수년 전에 스펙화를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얘기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따로 연락 주시면 관련 자료든 제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테슬라에 적용되어 있는 SPR도 있고
블라인드 리벳도 있고, 블라인드 리벳 너트도 있고, 루브탭도 있고 한데 그런 적용되어 있는 타점들을 대략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압출제 택이 들어가고요. 판재들이 이종 재질이 됐을 때 스펠이 적용이 되고 그 외에 이제 접근성이라든지 간섭이 있는 부분은 블라인드 리벳으로 체결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술에 아까 교수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서멀 조이닝하고 미케니컬 조이닝이 이제 하이브리드 조이닝으로 가는 부분이고요. 전부 다 차체 강성하고 진동 소음, 차체 또 강도, 뭐 안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 뭐 간단하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또 설명 많이 들었고요. 아까 이제 그런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까 하이스피드 네일링? 예, 리프트. 그거를 이제 아까 배터리 트레이에 적용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그 실링은 안 하고 그냥 그것만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실링 같이 합니다. 네. 실링 돼 있는 FSW를 이제 하고 네. 아마 좀 답을 더 정확하게 해주실 것 같은데. FSW를 하고 하냐고요? 실링은 뭐로 하나요? FSW로 접착제. 접착제로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는 실러. 접착제는 이제 강성 문제도 있지만 실링이 제일 첫 번째고요. 이제 강성 문제고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게 네일링은 된 소재는 산소가 오론광인데 접합되어 있는 구조는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전이부식, 갈바닉 골격 그런 부분도 방지하는 문제. 왜냐하면 이 하드웨어라는 것은 끌고 지나가면 항상 그 수분이 뭐는 이제 외부 힘이 맞추고 배터리 트레이나 찹스도 마찬가지로 수이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접착제를 배터리 트레이라는 게 저희들 얘기하는 하우징을 하우징. 그런 거 하우징. 끝났어. 그럼 닫을게요. 네, 다음 발표를